요즘 글로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무역 규모라든가 경제 볼륨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국제기구 진출은 다소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위시를 해서 올 봄에 처음으로 국제사법기구 수장이 탄생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실상 한 110개 나라의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수장을 맡으셨는데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죠. 감회라기보다는 너무나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일정한 조직의 장이면은 보통 인력, 예산, 기타 통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재판소인 만큼 사법 재판 업무가 있지만 그 외에도 대외적인 외교적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미묘해서 퍽 마음이 무겁고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예, 송상현 소장님 보면 법조계 원로시고 쭉 계시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가르치셨고 하버드대에서 이제 가르치시다가 아마 그쪽에 이제 발을 들여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8명 재판관이 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될 때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다고 그러죠. 네, 대외적으로도 분위기 조성을 하는 움직임들도 있고 대내적으로도 서로들 나서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미묘하고 치열한 과정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 방식은 대개 교황 선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일본만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장 또 에너지기구 국제 원자력기구의 장이 이제 탄생이 됐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 비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만은 고인이 되신 이 WHO의 이정욱 이 사무차장 사무총장이죠. 빼놓고는 조금은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저희 국제형사재판소 외에 몇 개의 또 다른 국제형사재판소가 있고 거기에 우리 한국인 재판관들이 지금 활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의 국제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아직 그 단계 과정은 못 간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하면은 아마 전후에 집단 학살 같은 걸 막아야 된다.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인권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로마 선언 이후에 태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은 조약이 성립하기까지 굉장히 적극적 노력을 했고 이에 대해서 서명까지 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그 서명을 철회하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헤이그에 있어도 헤이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ICC 사람을 독립기념일 리셉션에 초청한 일도 없고 일체 냉정하게 대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호의적으로 태도가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또 접촉을 워싱턴과 뉴욕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하면은 이 전문가들은 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 좀 낯설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든가 군사령과 같은 지도자가 모든 나쁜 짓, 그러니까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다든지 전쟁을 일으키는 나쁜 짓을 잔뜩 해놓고도 나중에 은퇴해서는 부당하게 축제한 재산을 가지고 좋은 데 가서 아주 근사하게 여생을 마친다고 하면
그 피해 입은 원혼들이 그것을 어떻게 눈을 감고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르고도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소위 그 임퓨니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래야 세계 사회에도 정의와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념 아래에 여러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저희 국제형사재판소는 아주 극악무도하다고 생각되는 범죄 4가지, 그러니까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또 집단 학살 범죄,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 4가지에 한해서 이것을 반드시 처벌하고 그 피해자를 그 보호해 줌으로써 세계 정의를 구현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유지하자는 그런 목표 아래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재판소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도 유엔 산하 단체가 이제 아니시니까 이 국제적인 어떤 그 연대를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 비슷한 식의 이 조약 체결이라 그럴까요? 네. 뭐 좋은 이 협약을 맺으셨죠? 네, 그 저희는 저희 산하에 자체적인 무슨 병력이나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네. 무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해도 저희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집행할 수는 없는 법이어서 결국 유엔이라든가 기타 많은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유엔하고 저희하고 관계 협정을 맺어서 협조를 재확인하고 또 그에 더 나아가서 저희 국제형사재판소가 유엔에 유엔 대표부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뭐 밀로세비치 같은 경우 구 유고슬라비아의 그 대통령인데 집단 그 이 살해범이다 이제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경우는 아마 뭐 또 다른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국제사법재판소 하면은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판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장이 지금 일본인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유엔 산하인데 네. 그런 경우하고는 이제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국제재판소가 여러 개 있고 그것들이 대부분 헤이그에 있어서 더욱 혼란을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네. 국제사법재판소는 2차 대전 후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그 총칼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말고 이것을 재판소로 가져와서 평화롭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해서 생겼고 지난 64년간 많은 판례를 생산함으로써 국제법 발전에 기여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를 고소하려고 하면은 그 나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서 조금 좀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형사재판소니까 형사사건만 하지만 저희에 앞서서 2차 대전 직후에 뉴른버그하고 동경의 전범재판소가 있어서 그 전쟁의 수괴들을 처단한 선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유엔 산하에서 임시재판소지만 구유고 전범재판소, 루안다 학살재판소가 있어서 그에 관련된 중대 범죄를 많이 단죄했고 지금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소들은 임시재판소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그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법정에 세워서 수사하고 처단하는 사법기관은 저희 국제형사재판소만 남게 됩니다. 지금 뭐 송상현 그 재판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수단의 다프로 사건입니까? 네. 거기에 기소를 했는데 현직 수단 대통령을 기소를 하셨어요. 네. 먼저 그 다프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단이 자원도 많고 굉장히 방대하고
장래성이 있는 큰 나라인데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인 분이 그 남부 다푸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 그 로마 조약에 규정된 몇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소의 검사가 수사를 한 나머지 이게 상당히 확실시 된다고 판단을 한 나머지 우선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 재판부에서 오래 고심을 하다가 지난 3월 4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거를 좀 찾아보면요. 다프로 사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종교 분쟁. 현재 수단 대통령이 이제 모슬람 쪽에 가까운데 거기 원주민이라든가 기독교 계통의 이제 그 반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모슬렘과 이 기독교 간의 기본적인 어떤 충돌일 수도 있고요. 뭐 우라늄이라든가 각종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원 침탈 전쟁일 수도 있고 한데 대량 학살을 해서 한 30만이 죽었고 또 뭐 한 200만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일단 뭐 기소를 하셨는데 현재 뭐 수단 대통령은 이 수단 안에서는 건재한 그런 상황인데 해프닝이 좀 있었죠? 네. 네.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으면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 자신은 그런 그 인력이 없어서 집행력 있는 기관 공무원들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그 나라에 송부를 하면은 네. 그 나라 사법기관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체포해서 저희한테 인도하는 것이 이론상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나라의 지금 최고 지도자를 그 나라의 사법기관이 체포해서 보낼 방법도 없고 현실적인 방법도 없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은 아마 국내적으로 사면령도 제정해서 반포함으로써 자기도 적용을 받아서 그런 일에 연루가 되지 재판을 안 받게 하는 조치도 취하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여러 장치를 다 한다고 뭐 할 겁니다. 네. 그러나 저희 국제형사재판소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시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국내적으로는 법률적 조치를 완벽하게 다 했다고 그래도 언젠가 그 사람이 물러나는 날이 있고 또 어디 여행도 가야 될 날이 있는데 항상 저희가 구속영장을 들고 외곽에 지키고 서 있으면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수단 대통령 무바라크 대통령하고 이제 함께 네.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무래도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그만큼 여러 가지 부자유가 있고 머리가 무겁고 그 상당한 억지 효과를 주게 되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있고 뭐 저희는 1년이 지나건 5년이 지나건 언제고 이 사건이 사필 규정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남아공에서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참석을 하려다가 못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새로 남아공에서 제이콥 zuma라는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취임식을 하는데 그 6월 초입니다. 이 수단 대통령이 거기를 참석하겠다고 했더니 남아공 외무부 대변인이 성명서를 내기를 오시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리는 ICC 설립을 위한 로마 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그 당신을 체포해서 헤이그에 이송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시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람에 그 참석을 번이하고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 한국 국적의 재판관이 없고 거기 이제 소장이 이제 일본 분이 선출이 되셨습니다만은 이 독도 문제를 놓고서 일본의 그 속셈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유비무환이라고 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런데 좀 진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국제기구의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덕망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부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재판관으로 당선될 때 또 소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움직임을 액션을 취할 때 우리 정부에서는 원근 공법으로 또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관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저 다음에 오는 후임자의 양성 문제를 포함해서 더 또 이미 계신 분들의 어떤 기구의 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무슨 종합적인 협의나 대책을 꾸준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해서 어느 한 개인의 상품성이 좋다든지 그 당시 여건 또 정부에 계신 어떤 책임자의 어떤 인식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전후에 국제적인 지원을 많이 했었죠. 아프리카도 이제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유엔 산하의 뭐 상임 이사국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는 그 분담금이랄까요? 지원을 많이 했었죠. 네, 그 조약 성립 과정에서 우리 외교부 외교관들이 주도적인 노력을 했고 또 초대 재판관인 저를 당선시켰고 2대 소장으로서 제가 배출이 됐고 또 분담금도 처음에는 7위로 많이 내다가 지금은 8위인가 9위가 됐습니다마는 분담금도 많이 열심히 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초장부터 어렵게 확보한 좋은 뭐라 그럴까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2015년이면은 이제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계획을 세워서 후보자를 좀 물색하고 양성하는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잘해서 확보했던 이 자리마저 놓치게 될 우려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제 개인적인 관찰로서는 한국이 진출할 여지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중국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의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일본은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니까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아시아에 한 자리가 남는데 그거는 또 북동아시아의 한중일 세 나라가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동남아시아도 있고 서남아시아도 있고 중동도 있고 파시픽 아일랜드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제3의 재판관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진출할 현실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요새 이 국제기구의 뜻을 둔 그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뭐 꿈이 있으면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요새는 뭐 디지털 시대니까는 관계 웹사이트를 좀 샅샅이 뒤져서 그 인포메이션을 뽑아가지고 조금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관계 이제 조약이나 이런 거를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인턴십 프로그램서부터 도전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어학 불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걸 유창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듬떠듬 하더라도 자기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좀 갖추면 되고 다른 경험자들한테 조금 물어보면 그 나름대로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데에는 조금 국내에서 취직하는 거와 다른 노하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현 국제 형사재판소장으로 지금 계시면서 꼭 이것만은 좀 이뤄야겠다는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제 개인적으로요? 네. 아니, 저는 이것이 지금 유엔은 64년 전에 만들어져서 안보리 중심의 집단 안전 보장 체제를 가지고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했는데 네. 지금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이나 뭐 그 제재가 실효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유엔에 대한 회의가 있고 저희는 6년 전에 생기면서 전쟁 억지와 평화 유지를 새로 만들어진 ICC 중심의 국제 정의 시스템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걸 하자는 그런 취지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장래에 유엔과 ICC가 잘 협조를 해서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도록 제가 개인적으로나 저희 기관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해외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의 그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